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통 물류 일반 관리죠. 물류 일반 관리. 제 1과목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제 20강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161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저번에 이제 3번 경력 관리 하다 말았죠. 경력 관리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경력 관리는 이제 경력과 경력 관리는 경력이란 캐리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한 개인이 일생 동안에 직업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 행동, 태도, 가치관 및 열망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경력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력 관리란 개인 목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밑줄, 우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력 관리는 뭐 경력 목표, 그 다음에 경력 계획, 경력 개발의 3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력 관리의 목적이나 밑에 경력 관리의 원칙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특히 원칙이라는 것은 뭐 경력 관리의 원칙으로서는 뭐 적재적소의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승진 경로의 원칙, 후진 양성의 원칙,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그 정도. 자, 승진 관리는 이제 승진에 의해요. 자, 밑줄만. 승진이라는 것은 이동의 한 형태로 종업원의 기업 내에서 보수, 권한,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직무서열 또는 어떻습니까? 자격서열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은 조직에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킬 주는 역할을 하고 종업원에 대한 가장 유효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직계 승진 제도라는 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직무주의적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직무의 분석 평가가 완결된 후에 직위체제가 확립되면 그 직무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적격자를 선정, 승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공 승진 제도는 뭐 근무연수, 학력, 그 다음에 경력, 연령 등 종업원의 개인적인 연공과 신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진시키는 연공주의에 따른 승진 유형이고요. 자격 승진 제도는 어떻습니까? 일을 똑같이 하는데 뭐 차장을 준다든가, 그래서 승진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고, 그 다음에 대용 승진 제도는 뭐 영업부장 대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시켜야 하나 담당 직책이 없을 경우 직무 내용상의 실질적인 승진은 없이 단지 직위 심벌상의 형식적인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요. 조직 변화 승진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비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영업부, 또 2영업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뭐 우리가 2영업부 갑을 2영업부 부장으로 뭐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직 변화입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은 많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기 저하, 이직 등으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을 변화시켜서 승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인적 자원의 보상도 그냥 밑줄만. 임금과 임금 관리. 임금의 뜻은 뭐, 넓은 의미에서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통상의 임금, 기본급을 얘기하죠. 및 급료 등의 경상적 지급 외에 수당, 상여 등 각종의 임시적 지급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의의는, 자, 임금은 어떻습니까? 근로자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입의 원천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외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임금은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코스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임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그냥 밑줄만.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노사분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임금관리의 목적이라든지
3번의 임금관리 목적은 그냥 참고하시고, 임금관리 내용은 임금관리 원리, 임금관리 내용, 이렇게 밑줄만, 임금 수준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관리는 조금 봐야 됩니다. 임금 체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일단 164페이지 가셔서, 자, 요거는 체크할게요. 자, 니은의 임금 체계 관리입니다. 임금 체계의 관리. 자, 요거는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놓으세요. 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임금 체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체계는 임금의 구성 내용을 의미한다. 임금 체계 관리는 임금 총액을 각 개인에게 배분해서 개인 간의 임금 격차를 가장 공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종업원들이 동기유발되도록 하는 게 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42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중요하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429에 78번 갑니다. 429 갑니다. 자, 78번을 가면, 자, 임금 관리에 있어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의 세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봤던 임금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적정성, 합리성 등의 원칙이 지켜야 한다. 그럼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야 하는 건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임금 체계예요. 공정하게 설정해야 되는 게 임금 체계잖아요. 그죠? 요거 문제 정도 풀어 놓으시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형태의 관리는 디귿번호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3번에 임금 수준의 관리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임금 수준의 의의는, 자, 임금 수준의 관리는 기업 전체의 임금 수준, 즉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 내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164페이지 가시면, 자, 양가로 3번에 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 동그라미 2번에 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번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요인과, 요인은 원인이죠. 외적 요인. 자, 항상 내적과 외적을 반대로 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내적 요인은 뭐 기업 규모라든지 기업의 내부적인 거니까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 조직 여부, 노동조합, 조직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 기업의 지급 능력이 내적 요인입니다. 자, 외적인 것은 이제 생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이건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재 366페이지입니다. 366으로 가시면 9번 문제로 가볼게요. 366. 자, 366페이지 가시면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기업 규모, 경영 전략, 노동조합, 조직 여부, 그 다음에 기업의 지급 능력은 다 우리가 외적인 요인인데, 자, 어떻습니까? 외적인 요인인데 생계비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생계비만은 외적 요인이다. 그렇게 염두에 정리하십시오. 요거 정도는 연대 문제를 봐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임금 수준, 우리가 164페이지에 니은의 임금 수준의 결정의 3요소는 그냥 밑줄만.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 요소는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및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등 3요소와 행정적 요인을, 그 환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같은 걸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임금 체계에 대한 넓은 의미의 우리가 임금 체계에 보시게 되면, 임금 체계의 단순한 예는 뭐 기준 내 임금, 기준 외의 임금은 뭐 비정규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퇴직금이 있고,
기본급은 뭐 연공급, 연공급이라는 건 연봉제예요. 네, 직무급이라는 건, 자, 연공급은, 일단은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연공급은, 연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연봉제를 얘기합니다. 연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무급은, 말 그대로 이거는 직무에 따라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시킵니다. 직무에 따라 동일하게 임금 적용. 이렇게 보시고요. 이 직무급이고, 그 다음에 직능급은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임금 적용. 능력에 따라서, 자, 임금 적용. 요렇게 이제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수당은 뭐 직무수당, 생활수당, 기타, 정규수당.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임금체계 특징 정도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166페이지로 가시면 그 임금체계 결정 요인은 뭐 생계보장에 대한 원칙은 연령. 나이가 틀리죠. 20대, 50대, 뭐 50대 가시면 자녀 교육비도 필요하고요. 근속, 연수, 연공, 연봉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필요 기준이고, 뭐 결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연공급. 자, 연공급이 아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연봉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공급은 167페이지 밑줄만. 자, 얘는 임금이 개인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공설에 의해서 학력, 연령 등의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생활급적 사고 원리에 따른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장단점은 장점, 뭐 고용의 안전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정착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활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기속의식을 높이고 제고한다. 도양적인 기업 풍토에서 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유리하죠. 직능은 능력에 따라요. 그래서 직능급에 대한 의의는 이 체계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를 만드는 체계로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직무 평가에 우리가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을 계층별, 사원, 가장, 부장 등으로 정의한 후 사원 개개인의 각 직무 등급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능급은 개개인의 직무 배치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의 어떠한 수준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급과는 다른 것이죠. 연공급, 직무급의 절충력 형태다. 자, 직능급에 대한 능력에 따라 내는 것은 장단점은 능력에 따라 임금 결정으로 종업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장점은 능력 자극으로 이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동양적 기업 풍토에 적합하며, 단점은 밑줄 쳐보세요.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주고,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이렇게 되니까. 자, 직무급은 직무급은 직무에 따라서 동일하게 임금 적용. 그래서 밑에 직무급은 그 체계란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이거에서 임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이죠. 자, 우리가 운전직도 여러분들 20살 젊은 사람이 있고 50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적정한 임금 수준의 책정과 더불어 각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얘는 장점은 이제 동일 직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단점은 공정하고 철저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실시가 곤란하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종업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을 때는 실시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적 자원 관리의 융통성이 또 결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형태에 대한 관리는 뭐 밑에 그 형태의 의의는 밑줄만. 기업의 임금 정책에 있어서 임금 형태는 특히 종업원의 작업의 의욕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그래서 밑에 임금 형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급제나 성과급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시간급 고정급은 밑줄만. 시간급제는 타임 레이트 프레임이죠. 그래서 수행한 작업의 양과 질에는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하고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1급, 주급, 월급 등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오른쪽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액의 임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고, 단점은 작업 수행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불되므로 노동자가 자극할 수 없어 작업 능률이 좀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단점이 되겠고, 자, 시간급제가 유용한 경우는 이제 생산 단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될 수 없는 경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을 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간급제로 가는 거고, 작업자가 생산량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즉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없으며 기계에 의해서 작업 속도가 결정되는 경우. 자, 자동차 생산할 때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불량품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지연이 발생하고 작업자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작업의 질, 제품의 질이 특히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급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제, 변동급제는, 자, 얘는 밑에 이제 개수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노동 성과를 측정해서 측정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임금은 성과와 이제 비례한다는 건데, 얘는 장점은 당연히 작업 성과와 임금이 정비례해야 돼요. 노동자에게 합리성과 공평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작업 능률을 크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원가 절감, 노동자에 대한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겠고, 단점은 맨 밑에 작업량에만 치중함으로 제품 품질이 조악하게 되는 거죠. 일만 많이 하니까. 성과급제 유용한 경우는 이제 생산 단위 측정이 가능할 경우, 그 다음에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뭐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임금제도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 자극제, 집단 자극임금제는, 집단이라는 자체는 팀별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룹 인센티브 플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팀별로 지급하겠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중심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개인 임금 제도에 대립해서 일정한 근로자의 집단별로, 팀별로 우리가 그룹 인센티브 플랜, 임금을 산정하는 지급 방식이고, 자, 우리가 자,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170페이지. 또 다른 용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170페이지 가시면, 자, 요거 우리가 2번 순능 임률제,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물가 연동 임금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가 연동 임금제, 물가에 따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또 콜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여기 체크하세요. 얘는 이제 그 임률을 설정할 때 특정한 대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변할 때 거기에 순응해서 임금률도 자동적으로 변동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하락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익 분배제는 기본적인 보상 이외에 각 영업기마다 결산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이익 분배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집단 성과급제라는 건 성과 분배제도. 그래서 집단 성과급제의 의의는 밑에 우리가 얘는 집단 성과급제 또는 성과 분배제도라고 하는데, 집단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업의 이익이 증가나 비용이 감소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정상 임금 위에 부가적인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류는 밑에 이 스캔논 플랜, 러커 플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링컨 플랜, 카이저 플랜, 코닥 플랜, 프렌치 시스템 등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스캔논 플랜이라는 것은 밑에 매상고, 즉 생산물의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여 결정 방식과 뭐 의원회를 통한 집단적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영차원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러커 플랜의 의도 그냥 밑줄만. 성과 분배의 기초를 생산가치, 즉 부가가치를 기초로 하고 일단은 스캔논 플랜과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복지 후생 관리. 그래서 의의만 밑줄. 기업에 있어서 복지 후생이란 종업원의 생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임금 외에
간접적인 제급부를 말합니다. 밑줄만. 그럼 복지후생에 대한 원칙 3원칙. 자,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협력성의 원칙. 적정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종업원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경비 부담이 적당하며 우리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그 균형을 이루는 복지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적정하게 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가자. 합리성은 복지후생에 관한 시설 및 제도는 기업 내에서만이 아니고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도 추진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서로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통합돼야 되고 협력하자는 거죠. 협력성. 그래서 지역사회와 복지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것과 같은 기업 외적인 협력관계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이제 기업 내적인 노사 간의 협력관계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먹는 게 이제 이게 카페테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휴게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골라서 먹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밑에 종업원들에게 가치가 없고 종업원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복지후생 제도는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우리 어떻습니까?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입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종업원들에게 이 기업에 제공하는 복지후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걸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종업원에 맞추어서 복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종업원의 개인의 욕구나 손을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상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만족감의 증대, 결근율이라든가 이직률의 감소 등의 이점을 또 얻을 수 있다. 자, 넘기시면 이제, 2014년서부터 새로 추가되는 게 이제 인적 자원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새로 이제 추가됐어요. 기초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72페이지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출이 안 됐는데 새로 추가된 개념이 있습니다. 172페이지. 그게 바로 이제 인적 자원의 유지예요. 자,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됐는데, 봐보세요. 인간관계입니다. 저도 이제 인간관계론을 했는데, 얘는 이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감정을 가진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없다. 여러 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 감정적 존재로 이해하고 관리한다는 철학과 제도 그리고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배경이론은, 이 인간관계 관리 배경이론은 경제인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맥그리거에 대한 그 X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돈만 많이 주면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노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제인 모형의 가정들은 맥그리거 X론과 일치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어때요? 인간을 단순히 경제적 동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선 실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호선 실험. 그래서 이런 호선 실험에 의해서 명백하게 되었고, 그 사회인 모형에 당연히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경제인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인 모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이 호선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산업사회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근로의 의무를 빼앗아가서 종업원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갈등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능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발전시켜서 사회적인 욕구는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요인이며 대인관계는 어떤 자아를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유인제도나 통제보다 동료 집단의 관계가 종업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오처럼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동이 사회인 모형에 의한 것이 주장되면서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고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연구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모형이라는 것은 밑에 인간관계로는 이어 인간 행동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인간 모형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메슬로, 맥그리거, 아지리스에 대한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허즈버그, 리커드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제도의 제한제도. 그죠? 밑줄만. 우리가 조직체의 운영이나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일반 조문에 하여금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심사하여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업원 상담제도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문에게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줌으로써 인격 성장을 촉진하고, 아울러 직장의 사기를 악양시키고자 하는 거고, 사기 조사는 뭡니까? 우리가 공통 목적을 가진 개개인 또는 집단의 긍정적인 심정이나 태도가 어떤 수준에서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고충 처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4번의 고충 처리 제도는 주로 종업원의 근로조건, 단체 협약의 실시 등에 있어서 불평, 불만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문호 개방 정책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이제 종업원에게 상위 계층 경영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종업원의 불평, 불만을 경영자가 직접 발견하도록 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거고요. 종업원 지주제도. 자, 이건 이제 어떤 그 이윤 분배제도의 일종으로서 종업원에게 하여금 자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에게 지주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참가 의식을 높임으로써 안전주를 확보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또 기하는 거고. 자, 노사관계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한 관리의 기본 목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사관계 유형도 전제적, 온정적, 원화적, 자, 이런 것들도 완화적 한번 읽어보시고, 민주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의미는 그냥 의미면 175페이지 알아둬야 되니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이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그 다음에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기본 기능은 이제 조직 기능, 집행 기능은 단체 교섭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종업원 간부, 참모 기능은 이제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선전 활동, 그 다음에 연구조사 활동, 사업 활동, 그 다음에 직업별 조합, 일반 조합, 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이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밑줄만 치시면 직업별 조합은 동일한 직능을 갖춘 승용 노동자들이 만든 것으로 영국에서 가장 일찍이 발달한 노동조합의 합태고, 자, 일반 조합은 숙련이나 직능, 상급, 과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조직한 단일 노동조합을 말한다. 산업별 조합은 직종과 계층에 상관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한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별 조합입니다. 기업별 조합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예요.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우리가 직종이나 상업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쇼업 시스템이라는 자체도 그냥 밑줄만.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취업을 연관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양적인 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대표적인 쇼업 시스템은 오픈숍,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요것도 체크만 해보시면, 우리가 오픈숍이라는 것은 그냥 조합원, 비조합 모두 고용이 가능하다. 즉 조합의 가입이 고용 조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노동조합에 채택하는 게 오픈숍이에요. 기본적인 제도죠. 그다음에 유니온숍은 이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으나 우리가 채용 후 일정 기간 지나면 반드시 또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보통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제한적인 유니온숍이 인정이 돼요. 이때 이제 조합이 제명하다고 해서 회사에게 이제 해고되는 조항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숍, 결혼 보충이나 이제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원에게 충원한다. 조합 가입이 고용의 전제 조건이며 조합의 노동 통제력이 강력하다. 변형적 제도는 이제 에이전시 숍.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라도 이제 모든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있다. 대리기간 숍 제도. 그래서 프리퍼런셜 숍은 이제 우선 숍 제도라고 하며 채용에서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고, 그 다음에 메인 터닌스 숍,
종업원 유지숍 제도라고 하며 종업원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제도입니다. 체크 오프 시스템은 이제 조합비 확보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 밑줄 쳐보세요. 사업주가 월급 주면서 조합비를 내고 우리가 조합비를 떼고 조합 안에 넘겨주는 겁니다. 일괄 공제합니다. 그래서 즉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의뢰해서 조합비를 금융계산 시에 일괄 공제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의는 뭐 아까 임금체계 관리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풀어봤던 거랑 또 기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본 것도 보고 이직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에 이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은 제가 21강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